한 주간 있었던 주간 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은행 주담대 최저금리가 3%가 대세가 됐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금리를 한번 확 올렸었어요, 은행들이. 근데 이제 금리 인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다른 규제들도 막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세계 전반적으로 이제 돈값이 좀 싸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제 은행채라든지 뭐 이건 약간 튀기도 하긴 하지만 뭐 지금 코픽스도 막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국채도 막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돈 원가가 좀 싸진다. 그러니까 금리들이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포 국평 60억 신고가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시끄러웠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를 안 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반포에 적용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근데 여기만 살아있어. 얘네들은 집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사도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오는데 하필 여기가 신축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왜 반포만 봐줘요? 반포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립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문제가 있는 제도가 있어. 근데 이 문제가 있는 제도를 가지고 막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가만히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그 가만히 있는 애도 얘도 때려잡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다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풀어가지고 반포로 가는 수요를 분산시켜야 되는 건데 얘는 왜 봐줘요? 하면서 얘도 때려잡아야 돼요 하기 시작하면은 얘도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규제를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로 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의 일변도를 되게 좋아하거든, 우리나라는. 약간 국가가 사람들 누구를 이렇게 때려잡아 주는 걸 통쾌하게 생각해. 근데 그런 건 항상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좀 덜 가게 몰리는 걸 좀 분산시켜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이제 계속 이제 꼬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히려 풀어가지고 수요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얘 또 때리자, 얘도 때려주세요 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호응을 해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긴급 등판을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신통기획이나 아니면 지금 뭐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곳들 그런 데들도 막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괜찮은 곳들은 웬만하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쏠리는 건데 여기도 그러면 묶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묶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여기 묶이면 해결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묶어놔도 또 다른 데가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거기가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은 느리지만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 애들이 야, 옆에 애가 저 가격인데 우리는 왜 이 가격이야 하면서 다시 또 천천히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 안 좋아지는 구조로 가게 되는데 지금 여론이 이런 걸 원하니까 또 이렇게 또 가는 분위기여서 또 안타깝습니다. 자, 수억 원 시세 차익 줍줍 연달아 나온다. 이게 뭐 정말 매달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다산 신도시에도 지금 한 가구가 나오는데 8년 전 가격에 나오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8년 동안 사실 집값이 얼마가 올랐습니까? 그리고 이 8년 전에 분양을 한 가격이 뭐 물론 항상 분양은 비싸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 분양가 비싸 이런 얘기 하지만 8년 전 분양가보다 무조건 쌀 거 아니에요. 지금 사면.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된 로또가 이제 공급이 또 되는 겁니다. 사당동에 전용 59짜리가 또 하나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뭐 또 수백만 명 또 몰려가겠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명은 또 당첨되고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이런 게 계속 나오는구나. 제가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얘기한 것처럼 내가 청약을 할 준비를 하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무순이니까 뭐 상관없긴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청약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군가는 로또 청약이 계속 돼. 그러면은 다음엔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희망 고문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에 또 나오겠죠. 계속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뭐 원펜타스도 그렇고 뭐 로또 청약이라고 했던 것들 막 가점 엄청 높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또 아마 나중에 또 줍줍으로 나오지도 않을까 뭐 그런 것들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꼬여 있는 상태인데 이걸 좀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또 원망과 원성을 듣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빌라 살았더니 이런 날이 오네요 하면서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공시가격 5억이었나요? 맞죠? 5억이죠. 그래서 5억 이하의 빌라 같은 것들, 이런 곳들은 이제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취급을 해준다. 기존에 1억 6천이었나? 이제 그 사실상 좀 현실적이지 않았던 금액 기준을 많이 높여줘가지고 이제는 빌라에 거주를 해도 무주택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빌라를 사서 거주하세요. 그러면서 청약 당첨되시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잔금을 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논리로 이제 좀 열어준 거죠. 근데 공시가격이 5억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짜리를 사가지고 7, 8억이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안 되고 청약을 넣는 날 기준으로 5억 이하의 공시가격인 집을 보유하는 거가 기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시가격이 좀 낮은 거, 조금 여유치가 있는 집을 사셔야지 갑자기 집값이 급등하면은 부랴부랴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월부터는 뭐 그렇게 좀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제한적이다. 현실적으로 뭐 청약을 노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빌라를 사가지고 거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뭐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뭐 재개발 될 만한 그런 물건을 하나 보유를 하면서 뭐 좀 길게 끌고 가겠다라는 좀 투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정도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정책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빌라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청약을 넣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을 할 것이다. 이제는 MZ세대 주축인 얼죽신 돌풍이 지속되나 20년 넘은 전국 노후주택 비율이 54%다. 네, 그래서 지금 20년 넘은 전국 노후주택 비율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20년 넘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20년 된 집들도 충분히 살기 좋고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지은 집이 뭐 무너진다거나 뭐 거기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지금 2024년을 사는 한국인들의 취향이 안 맞는 집들이 사실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30년 넘은 집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 개도국 시절 때 이제 막 우리 선진국 됩시다 하면서 노력하던 시절 때 지은 집들 있죠. 뭔가 좀 살기 편하기보다는 그냥 좀 효율성으로 지은 집들. 뭐 주차 공간도 되게 좁고 차 대수도 되게 적고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성냥갑처럼 막 짓고 뭐 이런 집들, 그런 집들이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취향에는 좀 안 맞는다. 근데 최근 이제 젊은 세대분들은 이제 선진국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살기가 싫다라고 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한 번씩 좀 바꿔줘야 되는 정책이 필요한 건데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꽉 막혀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상황이 나아질 방법은 별로 보이지는 않는다. 집값이 어쩐지 너무 오른다. 전세 반년 사이에 4억이 뛰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평당 전세 가격이 2,4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절대값 자체가 지금 100%를 초과한,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은 곳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인하가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그동안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축한 금액도 좀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걸 팔아가지고 계속 그 자산이 지금 현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는데 가계 보유 현금도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있는 거죠. 돈이 없는 분들도 너무 많지만 돈이 좀 여유가 있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좋은 집, 살기 좋은 집 이런 데로 점점 좀 모여가고, 그러면서 전세도 많이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니까 매매 수요도 또 붙고, 그러니까 이걸 또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배불론 효과,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 이 배불론 효과도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루긴 했는데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신축 고가일수록 상승률이 높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 똘똘한 한 채라는 정책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없어요? 맞죠? 오히려 지금 뭐 축구협회 해가지고 뭐 간담회하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지. 지금 이게 훨씬 심각한 건데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한 건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오히려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그런갑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5분위 배율이 계속 갭이 벌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부동산 규제 약발 먹혔나 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또 줄었다.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제 이거는 시기에 타이밍이 또 맞은 것도 있고, 당연히 부동산 규제, 정확하게 이제 대출을 갑자기
틀어 잠근 거죠. 물이 나오던 거를 물을 줄인 게 아니라 물을 잠궈 버렸어. 갑자기.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집을 못 사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면서 아비규환이 일어났었던. 그게 이제 고작 한 2주 전, 3주 전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상승폭도 좀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줄어드냐? 아니면은 추석 이후에 이제 연휴 쉬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이제 가을 이사 시즌을 집값 상승 시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반복되었던 패턴인데 2학기 때 전학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해에 보통 이제 1학기 때 전학을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냥 9월, 10월 그때가 이제 이사 시즌입니다. 그리고 강남이나 뭐 이런 데 좀 학군지 이런 데들은 10월 전에 다 전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애들 전학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앞뒤로 해가지고 이제 이사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등으로 갈지 내려갈지는 지켜봐야 된다. 10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집값 상승세 계속되나 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 의견이 분분한 거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가지고 금리가 당장 팍팍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가산금리도 좀 높여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정책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막 조이고 하면서 어찌됐든 지금 돈줄이 좀 말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한 달 전, 두 달 전보다 싸지 않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되는 건데 실제로 인하된 뒤보다 인하되기 전이 금리가 더 싸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규제가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했는데 왜 집값이 뭐 안 올라요? 라고 보기에는 이 규제와 실제 시장 금리의 차이가 좀 그 시차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금리 인하가 결국에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시장 금리의 인하를 부를 것이냐?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잠깐씩은 이렇게 툭툭 튀는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을 만나게 되면은 수요가 좀 잠겼다가 다시 또 이제 시장 금리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거래가 또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좀 한동안 갈 것 같습니다. 국평 보증금 4억에 월세가 480만 원이다. 가을 이사철 월세 지수도 사상 최고치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많이 올라가면서 월세도 같이 지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강남권이나 아니면 이제 집값이 뭐 한 20억대 정도, 물론 이제 20억도 엄청 비싼 집이긴 한데 그런 곳들은 이제 회사원분들이 살기보다는 이제 뭐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월세를 선호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전세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굴리자. 왜냐면 이제 전세값이 뭐 10억, 뭐 15억, 뭐 20억 이런 집들은 대출이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금을 갖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뭐 5억, 10억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묵히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곳들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도 삽니다. 그러면 이제 월세도 이제 뭐 반전세처럼 보증금 많이 잡고 조금 월세 내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그냥 보증금 낮춰가지고 월세 뭐 400, 뭐 500, 뭐 월세 1000 뭐 이렇게 내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월세 지수도 전세에 맞춰서 연동되는데 야 월세 400, 500 누가 냅니까? 라고 하지만 또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또 똘똘한 채랑 또 엮이는 건데 계속 부자들이 어떤 동네에 모여 사니까 그래 그럼 나도 저기 가서 살아야지 하면서 월세 400인데 괜찮으세요? 내죠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걱정 없다. MZ들 몰리면서 인기 폭발하고 있는 곳이 있다. 행복주택 뭐 이런 건데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런 그 뭐랄까 내 집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가 아닌데 임대를 싸게 빌려준다. 근데 임대를 싸게 빌려준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같은 값으로 주거 퀄리티가 높은 집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가 낮은 게 아니라 야, 이 돈으로 이 정도 집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야, 이 돈이면 원래는 빌라 같은 데 가서 좀 내가 고생하면서 좁은 집에서 낡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같은 돈 내고 야, 번듯한 아파트에서 사네? 좋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되게 혜택 아닌 혜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여기 가면요. 제가 아무리 못해도 월세 한 30만 원은 세이브 하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1년에 거의 400만 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돈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 이게 돈 버는 게 아니다.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나한테 안 좋은 일이야. 우선 기본적으로 내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면서 악착같이 돈 모아가지고 저 돈 불릴 겁니다라고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 그게 잘 되면은 모두가 다 정말 행복주택에서 부자 돼서 나왔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여기 있게 되면 안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계속 여기서 거주하면서 더 이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저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되죠. 당연히. 왜냐면 지금 당장 어쨌든 주거 환경 대비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이런 임대주택을 많이 늘립니다. 임대주택을 막 늘려가지고 그걸 복지로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소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소유를 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그 기반으로 이제 자산도 같이 인플레를 이겨내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아무래도 대출을 받으면은 막 대출도 상환하려고 하니까 소비도 좀 막 아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착실하게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해지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 쪽으로 풀게 되면은 요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뭐 몰려가고 하는 거 좋다. 좋지만 이거에 너무 목매지는 않으셨으면 라고 생각합니다. 자, 10평도 안 되는 곳에는 안 살아요. 전국 임대주택 5만 가구가 공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말한 대로 임대주택을 계속 늘려가고는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민간에서 하는 거는 항상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안 되면 망하고 잘하는 데는 막 돈 벌고 막 하는데 뭐 공공에서 한다거나 하면은 항상 뭔가 좀 삐걱삐걱하고 투닥투닥 거립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을 늘려라 막 하니까 이 예전에 주택이 부족할 때는 이제 개수가 중요하니까 작은 집들을 막 매입도 하고 신축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좀 번듯한 집에 사람들이 임대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너무 너무 작거나 아니면 구조가 별로거나 아니면 뭐 좀 퀄리티가 떨어져. 입지가 안 좋아. 그러니까 기껏 임대주택을 잘 해놨는데 개수는 채워놨는데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어지면 누가 들어가서 강제로 살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어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도 뭐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지만 너무 저퀄리티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수준의 단순히 숫자 채우기에 임대주택을 늘리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죠. 자, 돈 쓸 곳 넘치는 LH 빚만 117조다. 이 LH가 지금 임대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빚도 많습니다. 빚도 많고 거기다가 앞으로 빚이 더 많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거의 확정이죠. 여기서 이제 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도 지금 선언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앞으로 3기 신도시를 뭐 분양해가지고 뭐 일부 뭐 수익을 내겠지만 거기에 또 임대 아파트를 또 운영해야 되고 한마디로 LH가 지금 돈 쓸 곳이 넘칩니다. 거기다가 이제 허그, 여기도 이제 보증보험 때문에 지금 아주 박살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LH랑 허그가 영구채를 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구채가 이제 영원히 갚지 않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뭐 기한이 뭐 아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 5년에 한 번씩 뭐 콜옵션을 줘가지고 상환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구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본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상 자본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환의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자만 내면은 영원히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채권이니까 이건 자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부채를 늘린 건데 사실은 자본으로 잡으면 부채 비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공공기관들이 영구채를 발행을 해서 자본을 늘려서 부채 비율을 좀 낮춰보려고.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걸 해가지고 급한 불을 끌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빚도 많고 뭐 이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민간 시장에서는 공급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임대 아파트 뭐 요구는 많고 하다 보니까 비아파트 시장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부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 사줄게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잘 될지 우선 의문이고 이게 되더라도 이게 과연 맞는 건지도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뭐가 정상화냐? 규제 완화를 더 해야 된다라는 데가 있고 아니다. 지금 정도면 충분하고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 물건이 많아져야지 수요가 분산되는 거니까 그래야 가격이 좀 덜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더 완화를 했으면 싶은데 규제를 완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법 개정도 딱 막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산 넘어 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급한 불 끄겠다고 지금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더 부작용을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더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선 지켜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켜보면 답이 있냐?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우선은 상황과 시간은 흘러간다. 패닉 바잉 어게인 합니까? 뭐 서울 아파트값 6년 만에 최대폭 상승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그 특정 지역의 특정 단지들이 막 지금 치솟고 있고 전고점 막 뚫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안 오르는 데는 또 정말 안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극차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 그러면은 원래라면 이게 갭 메우기로 해서 따라잡는데 지금 그게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으로 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게 이제 정부도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단기적인 처방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려고 하다가 꺾이고 이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아니야 하면서 그냥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과도기의 상태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이거를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불붙은 서울 집값 4분기에도 오른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설문했는데 55명 정도는 이제 조금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변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상승세가 막 아주 가파르게 막 올라가진 않습니다. 지금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평균을 냈을 때 예전처럼 10% 17%가 올라가려면은 정말 불장도 이런 불장이 없는 거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모든 집이 올라가야 되는 수준인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1에서 3% 정도 올라간다는 것도 적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집들은 꽤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 안 올라가는 집들은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1에서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고 싶은 집들은 보통 빨리 올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들은 잘 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제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 사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아직은 지금 추석 끝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지는 못한 상태.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조만간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 상승 쪽으로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르려는 정부의 대책들이 뭐 나올지 뭐 그걸 이제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뉴스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죠.